30일 만에 일단 하잖아요. 이거 자체도 되게 이례적인 거죠. 이번에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뀌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기조도 바뀌고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게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효능감으로 다가올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서두의 그 본인의 어떤 소회를 짧게 이야기한 거는 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증문즉답을 하는 거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라는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을 윤석열과 한덕수 간에는 공유하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고 나는 본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될 거라는 걸 12월 5일 날 안가회동에서는 알았던 겁니다. 이해 못할 행동을 한 건 맞고요. 네. 그 내란에 공조할 정도의 용기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이 주도하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라고 그 정도 능력 생각이 되는 들어요.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을 그날 해가지고 그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엉성한 측면을 보였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 브랜드잖아요. 외국 브랜드니까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서 그러니까 직접 신겨봐야 돼. 그래서 근데 진짜 우리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7월 30일 기자회견이 생방송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 좀 보여드리다가 주요 내용들을 잠시 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옷장이 부족하죠? 옷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옷이 맨날 이렇게 다르세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옷이 똑같은 아니 이제 다른 이상. 방송도 봤지. 맨날 달라. 아니에요. 네. 같은 옷 많이 입고. 아니야. 달라.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 자꾸 눈이 가는지. 예, 하여튼 옷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한테는 관심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도 다른 거 입고 오는데 안 물어보네.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뭐 옷은 아무거나 입더라도 건강이나 좀 팔팔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끝나고 한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아주 골골하는데 과로를 했더니 온몸이 쑤셔가지고 아주 그런데 원래도 좀 약간 좀 노안이셨는데 눈 침침하고 그러니까 옷보다 옷 안에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아유. 몇 학번이세요? 몇 학번이? 아니 제가 조금 후배입니다. 네,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의원님은 옷 좀 사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이 오늘 뉴스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의 실없는 오프닝에 동접이 쭉쭉 빠지고 참 있어요. 격조하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나.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요 지금까지 네. 나온 내용들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취임 30일 기자회견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잖아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런 거 했었는데 최초로 취임 한 달을 기념하는 기자회견 오늘 진행을 했고요.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거의 증문즉답. 대통령이 그 사전 질문 취합하지 말라는 지시 당부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조금 전까지 봤지만 현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고르거나 아니면 강효정 대변인 진행자가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하는 네. 방식으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었어요. 30일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 길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네. 좀 간결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30일간의 성과로 일단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국가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0조 원의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그래서 국회의 빠른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고요. 네. 또 외교 무대도 데뷔를 했잖아요. G7도 가고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를 제창했는데 관련해서 국민
추천제라든지 뭐 국민 사소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광주에서 했던 타운홀 미팅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네. 전국을 돌면서 국민 목소리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3대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명령에 따라 3대 특검이 출범했고 내란의 완전 종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자,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요. 뭐 대선 때부터 얘기했던 뭐 AI 반도체, 기술주도 성장, 뭐 코스피 5천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았는데 역시 뭐 이거 약간 저의 고정관념이었는지 몰라도 보통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뭐 이른바 좀 대형 언론사들 뭐 그런 데들 먼저 좀 하면서 뭐 정치 외교 이슈 그다음 경제 무슨 이슈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좀 작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제 언론사들도 질문을 좀 하고 그리고 질문 내용도 아주 그 좀 민생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같은 게 좀 틀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순서가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좀 보셨죠? 우리 정우김 의원님도. 네, 봤어요. 예. 어떻게 감상 정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 그 아까 이미 말씀하셨듯이 서두에 그 본인의 어떤 소회를 짧게 이야기한 거는 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즉문즉답을 하는 거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라는 지금 30일 만에 기자회견 한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네. 예. 예, 저는 뭘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말을 듣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 인사에 대한 왜 세간의 비평이라든가 또 있었습니다. 지역의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있구나. 그래서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반응형 그 발언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 기자회견이라 그러면 업적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자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비해서 구성된 어떤 그 언어의 맥락을 보면은 상당히 경청, 반응, 문제 중심의 어떤 그 스타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일단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출범한 정부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도 소탈하다. 사실은 특히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네. 좀 아쉬운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급조해서 정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설픈 점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경청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 좀 균형을 맞춘 것 같다. 이런 점을 좀 보는 게 소통의 어떤 그 진정성의 네.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그 듭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뭐 마음에 드는 색깔이 같은 사람만 쓰면 위험하다 이제 이런 네.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시멘트랑 자갈, 모래, 물이 섞여 콘크리트가 되는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 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들으면 옛날에 다른 대통령이 썼던 말인데 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저는 잘도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피드백을 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우리 지지층 혹은 국민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 인사를 또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우리 색깔만 골랐으면 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공무원들도 결국은 그들은 해가 있는 방향을 보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해바라기. 그러니까 결국은 네. 지휘권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 막 어느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해서 뭐 완전히 배제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걸로 판단하면 그게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30일 만에 일단 하잖아요. 이거 자체도 되게 이례적인 거죠. 그 앞선 정부들은 뭐 대부분 이제 10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30일 만에 한다라는 건 뭐 당연히 그동안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 강조했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다른 정부가 100일 동안 할 일을 사실 30일 동안 압축적으로 했다라는 부분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뭐 일 중독 수준으로 네. 국정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수척해져 가는 그 대통령의 참모들의 모습들이 지금 연일 좀 보도가 되고 막 화제가 되면서 위성난 코피. 특히 위성란 실장이 코피를 쏟았다 이런 얘기를 오는 그 대통령이 연로하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이라는 말을 또 덧붙이면서 이전 대통령이 죄송하지만 위성란 대사라고도 하셨는데 뭐 실장님이 코피를 쏟고 그리고 다른 참모들도 막 몸무게가 막 체중이 빠지는 이런 고생을 감내하고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이런 대통령 참모들이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하루가 또 5,117만의 국민들의 하루가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거든요. 있었죠. 네. 앞부분에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을 또 참여해서 투표를 했던 국민들에게는 좀 뿌듯한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고 네. 또 예전부터 그런 말 있었잖아요. 아유 뭐 정치인들 다 그놈이 그놈이야. 뭐 한 명 바뀐다고 뭐 달라져라고 했지만 네. 이번에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뀌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기조도 바뀌고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게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효능감으로 다가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30일 만에 한 달 만에 기자회견 하는 것 이것 자체는 신속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거 효능감 있다. 이거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자, 하여튼 한 달 기자회견 요거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네. 그 질문에 그 4.5일제 얘기가 네. 나왔어요. 첫 네네네. 질문인가 두 번째 질문으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4.5일제 도입한다고 기자 질문. 했는데 네. 언제쯤 실현될 수 네. 있을까요? 너무 두근두근한데요.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왔는데 뭐 대통령이 공감을 하면서 나 어릴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쉬고 일하다가 공장 다닐 때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그 소회 얘기할 때 코피를 그 얘기 하잖아요. 또 금요일인가? 자기 금요일이 싫다. 왜? 집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 아무튼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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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참모들은 코피 쏟게 하고 남은 4.5일제 한다 그러면은 네. 참모들 듣는 참모들 서운하지 참모들도 않겠어요? 4.5일제. 예. 아무튼 5년?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에 네. 여러 가지 그 함의가 있다라고 네,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진영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실용성을 강조한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4.5일제에 대한 KTV 기자였던 것으로 예,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내용에서 지금 그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이 AI예요. AI 수석도 있고 또 지금 AI 관련한 또는 그런 반도체 관련한 인사를 지금 그 외에도 2명을 더했단 말이죠. 이런 거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AI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더 유연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저는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우회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4.5일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은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본인과 같이 이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토요일이 아쉽다라는 걸 애둘러 말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은 안도하고 있어요. 4.5일 도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좀 인식하고 있다. 돌려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해석을 내리셨다. 4.5일 하는 거랑은 우리 의원님이랑 큰 상관은 없죠 이제. 저는 상관은 없지만 예. 우리가 그 AI를 개발하고 네, 네, 하자면은 네, 네, 네. 이 5일제, 주 5일제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는 거를 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다. 유연하게 정말 많이 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적게 그렇죠.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예.
자, 하여튼 뭐 기자회견 내용은 뭐 추가로 계속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요약을 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맨날 나오는 단골 질문 영수회담 정례화 할 거냐 요거 관련해서는 굳이 뭐 정례화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필요하면 때때로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좀 사실 비공개로 만났을 때 더 깊이 있는 얘기도 그렇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모든 만남이 다 공개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한덕수 뭐 특검 이야기 한번 좀 가볼까 네. 싶은데 누구부터 좀 열심히 가야 일하는 될까요? 주 5일 아마 6일 정도 일하지 않을까요? 아, 특검들? 특검? 네, 특검은 삼특검. 쉬는 날 예, 없어야죠.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네. 특히 그 가장 먼저 출범을 한 내란 특검의 활동이 그렇죠. 눈에 띕니다. 어저께 이제 국무위원들 줄 소환했죠. 한덕수 네. 전 총리 비롯해서 오늘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소환했다라는 속보가 오전에 이 들어왔고요. 사람도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했다는 속보 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 네. 이 사람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쩌면 그 비상계엄 상황에서 훨씬 더 큰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물어봐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면 오늘은 네. 대통령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좀 부르는 모양새고 네. 사실 이 김성훈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실제로 그걸 수행한 인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 방해를 직접적으로 막았던 경찰의 진입을 막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검이 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그 김성훈 전 처장 경찰에서 영장 청구 3번이나 했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3번이나 반려가 됐다가 되게 뒤늦게 4번째에서야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해서 뭐 결국은 기각이 됐지만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왜 네. 봐주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훈 차장. 근데 사실은 네.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뭐 당연히 수사할 거고 네. 이 사람이 체포영장을 저지를 했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수사는 당연히 진행이 될 건데요. 전 결국 내란 특검의 칼날이 향하는 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결국 김성훈 전 차장을 불러서 당연히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도 묻겠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마 수사에서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결국 내란 특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시켰던 부분,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라든지 그다음에 비화폰을 뭐 삭제 지시했던 그렇죠. 부분 네. 이런 거 뭐 직권남용 혐의 관련 교사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저는 신병 확보 조치에 바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이미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성훈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좀 소환 조사를 하고 아마 오늘 조사의 많은 부분은 윤 전 네. 대통령의 지시 부분에 좀 집중이 될 거고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저는 뭐 내란 특검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조사 받았잖아요. 네. 예. 그 조사 내용 같은 것도 좀 나왔습니까? 네, 어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이 핵심적으로 물은 건 그거예요. 지금 특검은 국무회의 관련자들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내란에 동조했거나 혹은 방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서명하고 나와서 혹은 뒤늦게 나중에 서명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윤석열의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국무위원들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한덕수는 전자죠. 네. 그래서 이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나는 당시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들어갔고 계엄과 관련된 그 어떤 문건도 받지 못했고 김용현이라는 사전에 만나서 상의한 적도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네. 지금 뒤늦게 밝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사후에 수정된 계엄 선포문에다가 서명을 했다가 이거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해라는 다시 지시를 연락해서. 했다든지 그리고 CCTV에 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굴 만났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네. 김용현 전 장관이랑 대화를 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 접견실에 들어가서 접견하고 나와서 그때 무슨 문서 뭉치를 한 2부 정도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모습 같은 게 CCTV에 다 포착이 됐고 그거를 다 특검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태까지 해왔던 진술이 다 거짓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우리 저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실 때는 이 비상계엄에 꽤 적극적으로 동조한 걸로 보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은 한덕수 전 총리는 자신은 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마치 아무런 동조나 방조를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왔죠. 음. 그러나 일단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 그리고 이제 아마 내란 특검이 관련돼서 수사를 더 자세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지 않은 기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자료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방조를 넘어서 사실상 공범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특히 뭐 CCTV에 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 뭐 더 자세히 좀 확인해 볼 수는 아직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문건을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사후에 문건을 작성해서 그걸 또 나중에 폐기시키는 부분 그리고 뭐 적법성을 확인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적법성 확인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본인은 어쨌든 난 사전에 몰랐고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예, 하는데 이게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방송으로 선포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총리실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갔는데 네. 돌아가서 국무조정실장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냐? 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적으로 심의라는 용어가 뭔 거냐? 과반수 찬성을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좀 물었고 한덕수 전 총리가 네, 찬성하는 사람 없었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적법성을 따져 묻고 확인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이게 톤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국무회의에서 심의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그 계엄이 좀 불법적인 거 아니냐고 이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야 이렇게 하면 저 불법적이니까 합법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려의 표명인 건지 뭐 네.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한덕수 미스테리가 뭐냐? 한덕수 미스테리. 예. 자, 헌법재판소와 국회 나와서 한덕수 이제 대행의 증언은 뭐냐면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네. 절차적 네. 흠결이 있었다. 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음. 이거는 윤석열 피의자한테 치명적인 증언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예, 헌법재판소에서가 헌법상 절차. 특히 그래요. 이게 네. 판결문에 나와 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음.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에 한덕수는 기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4월이 됐을 때 친윤들이 한덕수를 단일화 후보로 옹립을 하고 이 부분이 나는 미스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신자로 공격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 탄핵 세력들, 내란 세력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거꾸로 가는데 이 모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증언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일단 가설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덕수가 모르는 윤석열 반대편에 서 있었다면 왜 친윤 세력들이 한덕수를 대통령 옹립하려고. 후보로 그렇죠. 옹립하려고 예. 했겠느냐?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의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을 윤석열과 한덕수 간에는 공유하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고 나는 본다. 이런 가설이 나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네. 근데 후에 이제 경찰 국수본에서 CCTV를 검색하고 나가지고 한덕수를 출국 금지시킵니다. 이때 최상모 기재부총리도 같이 출국 금지를 네. 시키는데 국수본에서 한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게 이게 이제 전혀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계엄을 알게 됐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게 이제 CCTV 분석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그런 부분에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을까?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 윤석열이 그 각종 증인에 대해서 특히 홍장관 같은 증인에 대해서 아주 네. 경멸에 가득 찬 그 눈빛. 예. 네. 아주 그냥 가짠다는 듯이. 근데 한덕수한테는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국무회의 흠결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예. 이건 뭔가 윤석열 지키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신호로 봤습니다. 뭔가 통하는 예, 뭔가 그게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네. 난 그게 지금 특검 단계 초입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짜 좀 너무 생뚱맞았죠. 한덕수 전 총리의 예.
그 한덕수 전 총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그렇죠. 만들어갔던 과정이 그것도 새벽 3시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꼭 뭐 북한군 남침하듯이 새벽 네. 3시에 서류 이래가지고 내라고 서류를 또 내고. 예, 그랬는데 이 과정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증언하고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계엄의 사후 정당화 합법화에 가담한 겁니다. 설령 선의로 한덕수 이제 전 대행의 말을 최대한 믿어주더라도 사전에 몰랐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대통령을 보위하고 지키는 길은 사후에라도 법적인 흠결이 없고 국무회의가 역할을 해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계엄을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기여도 아니냐 이것이죠. 물론 이것도 실패로 끝났지만 네. 그 점이 지금 특검 수사의 초점이 돼버린 거죠. 한덕수 미스테리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 뭐 의원님께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어떤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하세요? 아니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구석이 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예.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예. 이거를 그 공모했다라고 의심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 깊이 있게 개입했느냐에 대해서는 네. 상당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예.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위원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무위원들은 전부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계엄을 한다 그랬으면 일단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계엄이 뭔지도 몰랐다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 다시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유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일영 장관님.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뭐 반대를 하고 기재부 장관은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출금 조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국무회의의 그 심의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심의라는 거는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건 아닌 거는 분명한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는 참 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친윤해서 한덕수를 적극적으로 밀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원님이 네네네. 보셨잖아요. 대선 후보 그 되는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 이의가 있는 것이 당시 그 이쪽 진영의 지지자들까지도 차라리 그러면 대안으로 한덕수가 어떠냐라는 여론이 있었어요. 차라리 홍장원을 하자는 여론은 없었지만 한덕수는 어떠냐. 왜냐하면 이제 경제 전문가의 미국과의 관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경력을 쌓지 않았느냐.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보단 차라리 한덕수가 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지층에서의 어떤 견해가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그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더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현실감이 없진 않아요. 지금도 이해관계가 뭉쳐 있는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의 일련의 관계 아마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전 아니에요라고 말할 사람이지.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예를 들어 지지자들 사이에서 쭉 올라온 거가 있었고 그 뜻을 담아서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데서 후보로 갑시다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먼저 한덕수를 좀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지율이 올라간 건지 선우가 어떻게 되나요? 선우는 제가 예.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선우는 모르지만 예. 그런 일련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서부터 한덕수 친윤 이렇게 아주 그 뭐랄까 정치하게 그런 거를 계획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는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라고 그 생각이 정도 능력 되는 들어요.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을 그날 해가지고 그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엉성한 측면을 보였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아니 엉성한데 요거 설명을 네. 조금 드려야 네네. 되는데 이번 계엄이 계엄 선포문이 없는 유일한 계엄입니다. 우리가 그 부산 정치 파동 1951년부터 지금까지 계엄이 한 8차례 정도 있었는데 네. 모든 계엄은 계엄 선포문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문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없죠. 사후라는 거 아니에요? 네, 사후. 이번에 아, 사후에 만들려고 했던 네. 건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12월 1일 날
그 김용현 장관이 이제 12월 1일. 예, 네. 그 윤석열한테 계엄 선포문, 포고령, 담화문 세 종류의 문서를 갖고 들어가서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문서를 다 갖춰간 거예요. 아.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이 선포될 때 예. 그 대통령이 계엄 담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기 언론에 계엄 선포문이 공지가 돼야 되는데 아. 이 계엄 선포문을 김용현이 갖고 국방부로 온 거예요. 예.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처리하게 조치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 국방부를 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계엄 사령관한테 포고령을 발령하라고 주니까 이제 저기 참모들이 난리가 난 게 계엄 선포문이 없는데 뭘 근거로 이 포고령을 발령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가 뒤바뀌니까 김용현한테 보고를 했어요. 네. 이건 선포문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다 매뉴얼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김용현이 무심코 답변을 합니다. 그럼 선포문을 먼저 뿌려라. 근데 그 뿌리는 건 국방부가 뿌리면 반란이 된다. 이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서를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문서인데 예. 국방부에서 이걸 뿌리게 되면은 완전히 이게 절차상 이거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그 부하들한테 그러면 선포문을 용산에서 하라고 빨리 연락을 해줘라. 그런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참모들이. 일부는 전화를 안 받았고 예. 대통령실에. 그렇게 되니까 이 선포문을 제대로 처리할 여유 없이 안 되겠다. 포고령을 11시 30분부로 그냥 발령해라. 여기서 큰 무슨 절차적 하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네, 네,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서 이 문서로서 하게 돼 있는데 네. 이 헌법 절차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될 거라는 걸 12월 5일 날 안가회동에서는 알았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5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법무비서관 이래 모였는데 주된 논의 사항이 이게 저기 앞뒤가 전부 안 맞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 절차적 문제가 되니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라도 선포문을 만들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추후에 해서 이 사후적으로 되는데 여기에 한덕수 대행이 그땐 총리인데 네. 그 강의구 부석실장 저기 전화를 받고 네. 그 포고문에 사인을 해준 겁니다. 서명을 해준 거예요. 덜렁딱 했다가 했다가 거기 김용현도 했고. 생각해 이거 보니까 문제 되겠다. 조작이거든요. 이거 상하는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없던 일로 해달라. 아. 그렇죠. 그러면은 봐십시오. 나중에 국회 나가서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뭐도 없었다. 국무회의를 했다 그러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선포문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맞으니까 없다고 한 건 맞아요. 그거는 또 저기 윤석열 쪽에서도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으니까 선포문을 나중에 만들어 부서를 하자. 예. 이 모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발각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도 안 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저기 한덕수 당시 총리는 계엄 세력과 그것도 국회에서의 이걸 또 규탄하는 세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맞춰줬다. 국회 가선 저기에 맞춰줬다. 시계불알 마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게 시계 추 정도로 할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튼 그래서 한덕수의 그 이해 못할 행동들이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우리가 이해 안 됐던 왜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하고 또 이 한덕수 전 총리는 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고 네. 기를 쓰고 노력을 했냐. 이게 이제 단순히 결국은 대의였느냐. 예, 본인의 어떤 뭐 범죄 혐의나 이런 걸 좀 숨기기 위한 혹은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면 적어도 그런 수사를 좀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설령 대선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결과는 거의 지금 뭐 그 정해진 어차피 거라고 할 일로 올 수밖에 것이다. 없고 네. 예. 그럼 지금 대선 후보였다 해가지고선 수사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 당시로 또 돌아가 보면 한덕수 당시 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리수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네, 대선 후보만 돼도 그렇죠. 대선 후보 상대당 그러니까 대선을 같이 치렀던 경쟁자인데 대선 끝나자마자 수사하는 게 정치 보복. 보복처럼 네. 이렇게 반격할 수는 있잖아요. 반격의 빌미가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닌가? 친윤과의 이해관계 이런 것도 다 맞았을 예.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했던 건 한덕수 당시 대행의 의지가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 그 무리수 같은 여러 가지 행보들을 생각해 보면 본인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면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덕수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된 게 1시 3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해제 의결이 됐으면 빨리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해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1시간 동안 안 하는데 네. 그 안 하면서 그것도 적법성을 또 따지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 못할 행동들을 했고 네.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달리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은 속속 내란에 공조했고 또는 방조, 최소한은 방조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공모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볼 네, 수밖에 네, 네.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해 못할 행동을 한 건 맞고요. 네. 그 내란에 공조할 정도의 용기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럴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근데 예. 마지막에 그 다시 탄핵을 당하고 다시 탄핵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헌법재판관 2명을 또 지명을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지 용이 주도하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 당시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지점마다 또 경로도 하고 네. 그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우리가 굳이 국무회의를 보지 않아도 고양이 앞에 쥐 같았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가늠하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그게 거라는 거죠.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데는 상황이 상당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황교안 전 총리도 아마 그 사람이 부정선거의 투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자꾸 놓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런 게 꼭 그 사람이 어떤 뭐 성정이나 꼭 그것만이 그 사람을 좌우하진 않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이 절대 맞는 게요. 예. 국무총리하다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황교안이 낫겠다라는 그 진영에서의 어떤 네. 그 여론이 형성되는데 이것저것 재보니까 그때 대통령 나와서는 안 되겠다 했고 본인이 포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색을 메고 부산 자유시장인가 국제시장을 갔는데 막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네.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황교안 대표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투사화되면서 예. 부정선거에도 이렇게 앞장서서 이 사람이 율사예요. 법무장관 네, 맞아요. 출신이고 네, 네, 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플래시 세례를 한번 쫙 받고 맞아요. 그 연설할 때 흥분하거든요. 환호성을 환호성 들으면 들으면. 뭐 근데 속된 말로 그 뭘 맞으면 아. 그거를 놓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망가진 사람 한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여긴 안 계십니다. 네. 그 세대 받아보신 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지나가다 비키라고 여기 사람들이 보게 비키라고. 내 지지자 보게 아. 비키라고. 아 근데 지금 그게 안 쭉- 비키더라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선 후보까지 됐으면 응. 지금 국민의 어제 그 다른 분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덕수 나오는지 봐야 된다. 한덕수 당대표? 나와야 되지 봐야 된다. 어제 우스갯소리죠 네. 이러면서 우리가 가능성 없는 얘기죠 라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으면 네. 대선 패배하고 지금도 이제 김문수 그렇죠. 전 아. 장관이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니까.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럴 수 당권을 있죠. 잡음으로 인해서 야당 대표가 되어서 수사를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고 부분이 상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언론인이 최소 2명 이상 네. 한덕수 그 전 대행 부부한테 고발을 당했거든요. 아 예. 근데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4월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던 터에 본인한테 불리한 어떤 얘기를 하는 방송인들을 허위 사실로 했는데
명예훼손도 있고 그런데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요? 고발을 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4월 초입니다. 대통령 탄핵당하는. 네네네. 그러면은 저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본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저 발언이 나온 거란 취지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이 되는 네네네. 거고 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시나리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한덕수 전 총리 얘기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네. 김건희 씨 얘기도 한번 가볼까요? 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김건희 씨를 네.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건데 사실 명태균 조사는 검찰에서 이미 김건희를 출국 금지 네, 조치를 했었어요. 해놨었대요. 음. 그게 이번에 특검에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재차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실까지 알려진 거고 네. 김건희 특검 어제 현판식하고 또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부 토건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삼부 토건은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좀 많이 파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거 뭐 수줍게 웃으세요. 언론사 탐사팀은 다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는데 그 이게 이제 주가 조작과 관계된 이종호 씨,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키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해병대 순직 해병에 대한 그 사단장 책임을 무마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이 주가 조작을 넘어서 이제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부분에 다 걸쳐 있는 키맨이 이종호 씨거든요. 근데 공수처에 소환됐을 때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 저기 출석하는 날 하루에 휴대폰을 3번 바꾸거든요. 하루에요? 예, 하루에만 그렇게 바꿀 수 있나? 3번을 바꿔요. 예.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는 휴대폰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써본 적도 없는. 이걸 갖다가 공수처에 제출을 하고 본인이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전면 그 부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그 저기 이 멋쟁 해병 카톡방이라든가 삼부 토건 주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종호 씨 행적은 거의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마약도 의혹입니다. 아, 솔직히 예. 말해서. 이것도 사실 조병로 경무관이라고 네. 서울경찰청에 있던 그분을 인데 비호했던 게 또 이종호 씨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이종호 씨를 나는 좀 압박하기 위한 선행 조치가 삼부토건 네. 압수수색이라고 봅니다. 그럼 물론 최종 목적은 김건희 씨한테 향하겠지만 네. 이거는 항상 키맨들이 문제거든요. 예. 명태균, 이종호 이런 키맨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저기 김건희 여사한테 정보도 얻고 누굴 봐달라는 인사청탁도 하고 그런 거 하면 공천 달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 말에 영향을 받는 네. 이런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 중간 키맨이 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그 삼부토건 같은 데는 특히 이제 그 주가 조작하기 위해선 이 삼부토건의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의 협조가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아마 여기는 그 압수수색 하게 되면 그 대주주들의 뭐 주식 뭐 어떻게 이제 이동했는지, 그다음에 통장 어떻게 돈들이 오갔는지 요거 좀 보면 그건 확인이 됐죠. 대주주가 상당한 차익을 그렇죠.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네.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사실 이 뉴스 삼부토건도 결국은 이게 마치 물줄기처럼 이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최일병 그렇죠.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그것 때문에 이종호 나왔죠. 예. 털다가 그 카톡방에 삼부 털다가 내일 예. 체크 네. 하면서 삼부 체크. 근데 삼부 우크라이나를 체크. 갔네 하면서 네. 이제 또 연결고리가 됐었고 네. 네. 자 그리고 네. 건진법사도 또 주요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의혹이 진짜 너무 많아. 많아. 16개 아. 있잖아요. 도이치, 삼부, 건진, 명태균, 공천계, 양평 고속도로 많은데 관련해서 자잘자잘한 속보들이 뭐 나오고 있는 거죠. 뉴스들이. 네. 그 건진법사가 그 통일교 간부로부터 그 샤넬백 받았잖아요. 예. 2개. 그 현재 시세로 하면은 당시로는 한 2천만 원 되고 지금 한 2,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백 2개 받아서 그걸 백 3개랑 신발 하나로 바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신발 사이즈를 가지고 앞서 검찰이 이거 신데렐라 찾듯이 그렇죠. 발 사이즈 체크해가지고 이 김건희랑 발 사이즈가 맞는지 아닌지를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발 사이즈가 안 맞다라고 했었고 어쨌든 실물 확보가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교환한 신발의 사이즈가 확인이 됐습니다. 250이래요. 250? 네. 그러면 여성의 발치고는 한 좀 큰 큰데 편이죠. 김건희 씨 발이 좀 큰가 봐요. 뭐 45, 50, 뭐 어떤 데는 뭐 50에서 60 사이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아무튼 그래서 김건희 네. 신발 사이즈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네. 그래서 라고. 결국 이제 김건희 씨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정도 추정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뭐 스모킹건이 된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웠겠지만 네. 그래도 정황은 되죠.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가 평소에 신는 신발이 그 사이즈랑 비슷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김건희 씨가 받았던 거 아니냐로 이제 몰아갈 추정해볼 수가 있고 수는 있는.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브랜드마다 선배님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좀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작게 나오는 명품 거 브랜드 있고, 같은 작게 경우에는 또 외국 브랜드잖아요. 외국 그렇지. 브랜드니까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브랜드는 조금 크게 신고 작게 신고 물론 이것도 뭐 명품을 많이 신어봐야 알 수 있는 정말 거겠지만 싫다 싫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수사기관이 파볼 때 그러니까 직접 신겨봐야 돼. 그래서 뭐, 근데 저 진짜 피의자 우리가 아, 가방 살 네. 때는 엄마를 보내도 신발 살 때는 직접 가야 돼, 가잖아요. 신어봐야 돼. 똑같은 가방 살 때는 250도 250.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신어봐야 돼. 신어보고 사야 되는데 참. 칼발이냐 발볼이 좀 넓냐 이거에 따라 또 다릅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예. 자 정말 그리고 현명하신 우리 정호기 위원님 가만히 계십니다. 아시잖아요. 안 껴주세요. 네. 네. 정답은 알고 계시지만 네. 말씀하지 않는 네.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볼 핵심 의혹 중에 하나 공천 개입 의혹. 여기에 또 키맨인 명태균 씨 오랜만에 JTBC가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 네. 나는 김건희 패밀리의 일원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지난해 10월에 공천 개입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균열이 갔고 사실은 계엄도 이 때문에 시작된 걸로 나는 생각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식구는 진짜 식구들. 정 비서관 유용, 네, 그다음에 그 황 누구지 정호, 뭐 이런 사람들 다 식구 아니나? 나를 건들지 마라 이 말이지. 뭐. 여사 대통령 음성하고 USB를 그 조선일보 차장한테 줘요. 전달한 것도 확인했고 다 했지.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조서를 쓰면은 아마 조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대검에서 구독하는 사람도 많고 애독자가 많다 하니까 뭐 대통령이 다 봤을 건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영향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봐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본인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다. 네. 이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이긴 하죠. 예. 네, 근데 하여튼 본인을 너무 좀 과대평가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이번에 이게 JTBC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네, 단독 인터뷰였고요. 어. 모르겠습니다. 뭐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번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 목숨은 창원 교도소에서 내가 지켰다. 아마 계엄이 성공했으면 내가 총살 1호였을 것이다. 이런 이 얘기도 사람도 좀 이상하긴 해. 했습니다. 네. 근데 아주 틀린 말이라고 또 단정 짓기도 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네. 그 구속되면서 그 가장 했던 유명한 말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 아, 근데 네. 딱 한 달째 되는 맞아. 그날 탄핵됐어. 예.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 맞아요. 네. 네, 기억난다. 진짜 그다음에 용하네. 창원지검에서 그 명태균 황금폰을 입수했다 그럴 때 맞아요. 실제 계엄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대통령이 사령관들하고 술자리를 가진 게 이제 8월, 10월 이때인데 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입에서 명태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진술에 보면은 네. 명태균 얘기 또 야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안 하는 법원에 관한 얘기 감사원장 뭐 검사들 탄핵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10월 1일 날 술자리는 너무 대통령이 격정적으로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경로했구나, 또. 본 적이 없는 그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의 감정 단계였다는 게 이제 거기 참석자들의 검찰 진술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저게 확정적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비상조치권,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 나온 때가 10월 1일 술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9월에 내가 알기로는 황금폰이 발견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창원지검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 뉴스가 거의 다 퍼져나가는 상태에서 그때 명태균 저기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월인가 언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 스케줄하고 계엄의 시계가 정말 그 저기 무관하냐? 이런 면에서는 좀 저 명태균 씨 말도 나는 들을 좀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시점에서 JTBC와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한 이유가 뭘까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명태균이 인터뷰한 이유. 네. 예. 언론 인터뷰에 이 얘기를 응한 이유? 하더라고요. 예. 자긴 돈을 받지 않았다. 예. 그 얘기 방점은 두 가지예요.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하고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나였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기한테도 유리한 얘기가 아닌데 내가 전 대통령의 영부인하고 식구처럼 지냈다라는 게 지금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 다른 방송도 아닌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계엄의 트리거는 나다. 라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와중에 이제 새록새록 깨알 같은 자기 부각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데 그 핵심은 포인트는 그거 두 가지인 나 거예요. 때문에 정권 바뀐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난뭐 네. 죄진 건 없다. 요 정도. 그렇죠. 저도 언론 플레이 성격이 약간 네. 있을 거라 생각은 네, 네.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 뭐 명태균 씨가 뭐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검에서는 언론 플레이가 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특검이 지금 네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보가 사건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또 특검보 그 관련된 뭐 부장 검사들도 다 이미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과연 명태균 씨 입에서 어떤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고 안 하고는 이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아. 특검 지금 듣고 있나? 내 얘기는 이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상태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아, 거기로 바로 넘어갑니까?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국민의힘 이제 당 혁신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금 거의 코마 상태다. 네. 그 수술 때 내가 올라서 한번 저 수술을 잘 한번 해보겠다. 집도의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수술복 입은 저 유명한 저 수술복인가요? 그 코로나 방역 때인가요? 아, 네, 아무튼 그 사진 해가지고 저렇게 자료도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겠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와, 세네요. 고름하고 종기는 누구예요? 글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뭐 이제 사실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사실 안철수 개라고 할 만한 세력은 없기 때문에 뭐 본회의장 표결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잖아요. 뭐 친한 개들이 뭐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더라 이런 보도 많이 나왔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 맨 처음 표결할 때도 그렇고 혼자 덜렁 앉아 서 했던 것도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전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대의 과제는 뭐 윤석열 지우기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그 윤석열 지우기라면은 그 혁신위원으로 임명해준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바로 그 윤석열 체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혁신위원장은 송원석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대행이죠. 네. 거기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혁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굉장히 권한을 갖고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혁신은 자문기구입니다. 아니 의사 뭐 고름을 적출하고 뭘 하는 거는 실행력 있는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혁신위가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저기 이게 조금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포석이냐 아니면은 차기 전당대회를 안 나가고 예. 영원히 어떤 당의 혁신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또 하나의 자기 정치냐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걸 적출하고 하려면은 지금 저 비대위원장부터 저 입장을 내라고 요구를 해야 혁신의 출발이지. 거기서 시켜준다고 얼른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유세장 나오라 그러면 유세장 말 없이 나가서 마이크 잡고 네. 위원장 맡으라면 또 얼른 가서 위원장 맡고.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 네. 특징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그거에 대한 네. 국민의힘 내부의 평가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겠지 이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난 대선 때 아무도 사실 아, 안 띄워줬잖아요. 안 할 때. 그 뭐 대선 뭐 확정되기 전에도 그렇고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 운동 안 한다 그러고 다 나몰라를 할 때 네. 그래도 나름 전국 돌면서 네. 좀 뭐 아, 이렇게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한 게 밖에 안철수였다라고 없다. 하면서 아. 나름 그때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내부 평가가 꽤 좋다. 아니 나는 그건 내가 국민의힘 이해가 사람들 가. 얘기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네. 그때 어쨌든지간에 친윤 세력이 기사회생하려고 그 대선판을 짠 건데 네. 거기 일찍 나간 게 뭐가 그렇게 혁신적입니까? 그다음에 왜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착한 철수? 그래서 나는 당에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친윤 좋고 반윤 좋고 이런 어떤 거 판을 짜다가 거기에 혁신이라는 어떤 포장지를 이제 좀 빌려온 거 아니냐. 정말 혁신을 하고 싶으면 저는 당대표에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친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혁신이에요. 선긋기도 좀 해야 되는데. 원래는 당 대표 나갈 거로 생각으로 모두가 했는데 네. 지금 이거 하면서 당 대표 안 나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안 나가겠다는 건 그렇게 아닌데 이해하는 어제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네. 아니 당 대표 나오셔야 되는데 혁신위원장 하세요? 당 대표 안 나오실 거야 했더니 지금은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요 정도 톤으로는 얘기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그 정체성의 한계가 예. 그 지난 2022년 대선이 끝나고 예. 0.73%로 승리하는 데는 그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후보 단일화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철수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장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 의미 네. 없이. 근데 요번에도 이제 그 새로운 당대표를 8월에 뽑는데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을 하는 건데 혁신위원회에 그러면은 어떤 그 결론이나 제언에 대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선 백서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다시 뒤돌아보겠다는 건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본인은 좀 미래지향적인 제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보수 정당에서 혁신위원장으로서 성공했던 사람이 과거에 홍준표 아. 혁신위원장이었고요. 그때 전권 있었죠. 정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대표가 누구냐? 박근혜 박근혜. 당대표가 예. 당신이 하는 얘기는 다 받아주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전폭 지원해줬죠. 그래서 대권과 당권이 분리가 되고 네. 그 당시 당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비판을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경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적출하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의대는 나왔지만 적출을 해본 경험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모르적으로는 했을 수도 갑자기? 있는데 여튼 그 정도 능력이나 의지가 과연 안철수에게 있느냐 요건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능력이야 능력은 있겠지만 있는데 능력 그 있어요? 당의 구조상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으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았잖아요. 지난 네. 대선 때 네. 열심히 해서. 그래서 1년의 그런 어떤 그 지반을 다지면서 참호전으로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는 내가 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라도 거머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결과로서 말해주겠죠. 네네. 외로워. 네, 외로우니까 네, 네, 외롭죠. 이렇게 네. 받아서 잘해서 그렇죠. 성과를 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 대표보다 본인이니까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를 하고 싶다기보다 결국은 대선을 그렇습니다. 네. 머릿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네. 요걸로 성과를 내겠다 그런 아니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주로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가는 당마다 적출을 당하셨죠.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적출 당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네. 뭐 이래 보면은 주로 적출되신 분 아닙니까? 아 본인이 적출을 하기보다는 네. 그쪽이 더 어울린 거 아니냐? 네. 는 말씀까지. 근데 아,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네. 사실 혁신위원장 지금 맡아봤자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기는 알 거예요. 모를 리는 없죠. 비대위원장 자리에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 냈는데 그거 되지도 않는데 혁신위원장은 뭘 솔직히 크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걸 맡은 건
아마 당 대표에 대해서 크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번에 당 대표를 해봤자 사실 내년에 그럴 지방선거 수도 있지. 뭐 네. 공천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지방선거 상황이 뭐 별로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네. 지방선거를 또 대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비대비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과연 당 대표를 지금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계산도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나올지 고민하고 말지 있죠. 고민이라는 네,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음.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그럼 도대체 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오는지는 한번.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도 네. 내년에 질까봐 안 나와요라는 소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요새는 지금 그 톤을 바꿨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과연 내가 당에 어떤 도움이 될까 지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제 톤을 제대로 바꿨는데 그 전에는 당 대표가 돼봤자 지방선거에서 지면 또 친윤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갖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정치라는 게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본인은 김용태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코마 상태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안철수 혁신위원장. 이렇게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도 살려야 되겠지만 또 여름 되면 정말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쓰러진 사람 살리는데 콩물만한 게 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콩물. 네. 그 검은 콩, 그다음에 백태, 그다음에 우뭇가사리 콩 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3가지 콩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콩물 한번 드시면서 바짝 힘이 나는. 네. 이거 지난번 그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드셨던가요? 해와바다. 아, 정답입니다. 그때 이제 콩물 드시고 굉장히 감동하셨었잖아요. 네, 그 콩물. 네.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코마 상태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코마 상태 예방에는 콩물이 좋아요. 아닌가? 그 예, 몸 뭐,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 네. 맛있습니다. 다르구나. 진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 다른 게 안 들어가고 콩하고 그냥 천일염. 네, 천일염만 넣은 진한 콩물입니다. 요건 이제 집에서 콩국수로 이렇게 드셔도 괜찮고, 네, 콩국수 하실 때 요걸 넣으셔도 되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냥 음료수 대신 요즘 뭐 두유니 뭐 이런저런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데 단백질 쉐이크 드시는데 그냥 이 콩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 가공식품을 너무 드시지 마시고. 감미료, 방부제, 색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오로지 순수 콩물 100%. 네, 약간의 소금만 넣었습니다. 요거트처럼 수저로 떠드셔도 좋을 만큼 아주 찐득한 느낌. 거기다 이제 우뭇가사리는 다이어트 굉장히 또 좋다고 알려져 우뭇가사리 있죠. 맛있어요. 아, 씹히는 맛이. 아, 그렇습니까? 네. 탱글탱글. 네, 전통 왜 맷돌. 웃으세요? 나 열심히 하고 있구만. 아, 선배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우뭇가사리 한번 빨리 드셔보세요. 아, 저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조금 살만하다고 너무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우리 김종대 의원님 옷값 벌어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먹이시네. 콩물 좀 드시고. 근데 부정은 안 하시네. 네, 신영 기자님도 콩물 그만 드시 이제 콩물로 드시겠습니다. 워낙 또 콩물 드시는 걸로 유명해갖고 우리 신 기자님. 자, 여튼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새벽에 만들어서 바로 배송해드리고요. 요 1리터짜리 1000ml짜리 한 병에 8,500원. 요 정도는 뭐. 근데 주문 방법이 네. 정확치 않아서 나 주문하려다가 아 진짜요? 해와바다. 아.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잖아요. 네. 아, 주문 방법이요? 네. 그러니까 옷다가 카드 결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으로 아니 해와 바다로 들어가야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네이버에 해와 바다를 치시면 네, 안 나와요. 나오는데? 나왔어요? 네. 네. 그 아마 홈페이지 주소가 썬NC 그럴 거예요. 네. 썬 알파벳 NC 해가지고 네. 그 아니 우리 영상 밑에 가면 또 링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맨날 비서가 해주니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네. 자, 그거 한번 직접 주문 한번 합니다. 네. 예, 어떻게 3개 중에 뭐가 제일 나세요, 우리 저는 검은 콩. 검은 콩으로 가고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저는 그냥 하얀 순수한 하얀 콩, 백태.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갑니다. 골고루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식당이 맛있어. 네. 자, 그럼 그렇게 주문하시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시죠? 예, 우리 의원님만 모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분은 여기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희 잠시